자, 이번 시간에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처라는 제목으로 영국의 복지사 중에 1970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는 전 세계적 위기로 이렇게 표현되는 복지국가의 위기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이거 말릴 수가 없는, 어찌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경제 위기였거든요. 우리는 1962년에 시작되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 1966년에 시작된 경제개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저기서 60년대는 경제개발 제1차, 2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경기 성장의 어떤 저변을 조성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 60년대의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원료 지향산업이었고 노동력 지향산업이었어요. 그러다가 1972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는 이제는 자본 집약산업 또는 지식 집약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원료가 신탄에서 석탄을 넘어서 이제는 원유를 이용하는 이런 산업 구조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중화공업으로 이 산업이 넘어가는데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 성장의 이런 기초 단계에서 1년 만에 석유 가격이 4배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을 통해서 한국은 선진국이야 어느 정도 축적된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갈 수 있었지만은 우리는 축적된 자본이나 있을 수조차도 없는 평면도 아닌 지하로 기울어진 과정에서 확 주저앉은 거죠. 바로 이 시기를 바로 복지국가 위기, 우리는 정치적 정권으로 본다면 유신치하라고 하는 제4공화국 시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복지국가 위기, 제1차 복지국가 위기, 제1차 석유파동 73년, 제2차 석유파동 79년, 이런 70년대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저기 복지국가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첫 번째는 그야말로 석유파동이죠. 1973년 1차, 1979년 2차라고 해서 석유 가격이 4배가 오르는, 또 4배뿐만 아니라 $10 수준이었던 석유 가격이 $40를 넘어서 버리는, 더욱이나 그 당시 석유 가격, 지금은 해적들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부근에 있지만 1970년대 초반에는 이 해적들이 주로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소위 동남아 쪽에 이렇게 해적들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를 수출할 적에 중동에서도 오리엔트 루트라고 하는 일본과 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원유 수출의 가격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았던 거였어요. 거기에다가 그런 가격이 4배 가까이 올랐으니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하는 것은 석유 파동입니다. 석유 파동으로, 자, 이거 붙여볼까요? 석유 파동은 결국에 생산비 증가를 가져오고, 생산비 증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경기 침체를 가져온 거예요. 경기 침체를 우리는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를 스태그네이션.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되면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하게 되고 많은 실업, 소위 경기 침체가 되면 이로 인해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실업의 급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실업자가 급증하게 되죠. 그러면 실업자가 급증하게 되면 시중에 돌아다녀야 될 화폐가, 즉 시중 통화량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시중 통화량이 대폭 감소하게 되죠. 돈이 안 굴리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돈이 안 굴리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중 통화량의 감소는 소비의 감소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 상식으로 볼 적에 경기 변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물가 하락, 여기 소비의 감소는 결국에 물가의 지속적인 이런 하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디플레이션.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다시 반복이 됩니다. 물가가 떨어지는데 미쳤다고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소위 재화를 생산하겠습니까? 고생해봤자 자본 투자하고 들어오는 이익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또 제2차, 제3차, 제4차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실업자는 다시 급증해 실업자는 급증하고 시중 통화량은 계속 급감해서 소비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시장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간에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등장하게 되면 그 나라에게는 수출해봤자 돈을 못 받으니까 거래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기 침체라고는 스태그네이션이 왔으면 당연히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상황이 터지는 거예요. 경기 침체 스태그네이션이면 당연히 디플레이션이어야 되는데 스태그네이션이면 당연히 디플레이션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오히려 거꾸로 된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물가 상승의 현상이 역설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경기 침체라고는 스태그네이션과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이라는 이 현상이 겹쳐진 것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복지국가 위기에서 직접적인 원인은 당연히 1차, 2차 석유 파동으로 발생되지만 그로 인해서 예상치도 못한 전 세계적 현상으로 경기 침체가 거듭 계속되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물가 상승이 거듭 이게 반복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기존의 복지국가인 것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민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물가를 잡든지 실업자 문제를 잡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아니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쭉 내려오면 그걸 정부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 얘기하면 정부 실패라고 했습니다. 정부 실패. 사실은 고전 경제학의 바탕을 둔 소국국가, 야경국가 시대에는 자유방임이 국민의 삶을 살리고 그것이 국가 사회의 모든 분이 소위 복을 가져온다고 봤던 것인데 그 이론 기초가 아담스의 고전 경제학이고 그 그래프의 기초가 소위 수요 공급 곡선이었어요. 그런데 1929년 세계대 공황 이후에 복지국가로 적극국가로 전환되면서 경제의 이론 기초가 케인즈의 유효 수요로 바뀌어지면서 그래프가 수요 공급 곡선에서 필립스 곡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소국 국가의 이론 기초는 아담스의 고전 경제학이에요. 그냥 뭐 경제학 이론을 강의하자는 거예요. 또 이를 기초로 했던 수요 공급 곡선, 디맨드 앤드 서플라이, 구요 공급 곡선. 그렇게 했다면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가격과 수요 공급량이 자 여기는 우리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 수요 공급 곡선에 이렇게 그래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일치점에서 그 사유가 요구하는 가장 적정한 가격 P스타와 그 사유가 바라는 가장 적정한 수요 공급량이 결정된다. 국가가 간섭 안 하면 다 자연스럽게 알아서 시장이 이렇게 가장 적정한 가격과 가장 적정한 수요 공급량을 맞는다라는 것이 수요 공급 곡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국국가의 이것은 뭘 가져왔어? 이것은 시장 실패를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 실패. 그래서 이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국가의 적극적 개입, 자유방임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정책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적극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이론 기초가 아담스의 고전 경제학에서 케인즈의 유효 수요론으로 넘어가면서 그래프도 이걸 넘기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실업률이나 물가나 또는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합니다.를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던 거였어요. 물가가 너무 높으면 정부가 개입해서 물가가 이만큼 잡혔으면 물가가 높으면 당연히 비싼 가격으로 가려니까 공장은 연쇄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고 연쇄적으로 가동하면 실업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실업자가 줄어들면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업률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너무 높아? 그러면 국가에서 물가가 너무 높으면 조세 정책을 통해서 너무 많이 번에 세금을 걷어들이죠. 조세 정책에서 금리를 높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이만큼 떨어지게 되면 그 대신 물가가 떨어지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그 대신 실업률은 또 늘어나게 되는. 그렇게 해서 물가와 실업률이 소위 반비례 관계에서 연동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다시 물가 문제로 고민을 하든 아니면 그에 대한 물가 문제에 고민한다면 내가 어디라도 노는 날이 없이 어디 출근이라도 하는 데가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뭘 가져왔어? 이 문제는 여기 나오는 정부 실패를 가져온 거였어요. 정부 실패.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나서도 1970년대는 아무리 정부가 열심히 나서도 물가도 못 잡고 실업률도 못 잡는 거예요. 경기 침체면 실업률이 급등하니까 실업률이 급등하면 당연히 물가는 떨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디플레이션으로. 그런데 실업률도 못 잡고 인플레이션도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바로 그것을 정부의 기능상실이라고 하는 정부 실패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 실패, 즉 관료나 행정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등장했던 것을 그건데 그 과정에서 국가재정, 경기 침체, 국가재정의 위기, 또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경기 침체와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플러스가 되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또 그다음 포디즘 생산 방식의 비효율성. 자, 이런 등등의 문제가 등장한 것이 1970년대의 복지국가 위기. 우리는 그냥 크게 본다면은 석유파동, 스태그플레이션, 정부 실패, 의존성 심화, 국가재정의 위기, 뭐 이런 등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1970년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의존성 심화. 나라가 오면 나라는 왜 우리한테 안 해주지 않은 복지국가의 시기의 구호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에 맛을 붙인 이런 비도덕적인 도덕적 예의가 만연된 사람은 도대체 나라는 왜 우리에게 뭘 안 해주냐라고 자꾸 요구만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특히 우리나라가 특히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1907년에 있었던 소위 이런 그 많은 나라 살리기 운동으로 범백성,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라가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탄원만, 대모만 하는 거예요. 너는 나라를 위해서 뭐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의존성 심화 또는 거시적 관점에서 도덕적 해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1970년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나타났던 위기의 종류 다 말로 했습니다만 국가 재정의 위기, 또 그럼 부창출의 위기, 또 정부 실패라고 표현되는 정치 행정 능력의 위기, 또 합법성의 위기 등등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서는 말장난 그러니까 여기 국가 재정의 위기, 또 그런가 하면은 부창출의 위기, 경기 침체니까 당연히 국부는 자꾸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부 실패라고 표현되는 정치 행정 능력의 위기, 이런 정도를 가지고 보시는데 바로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복지국가 위기, 정부 실패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영미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길, 북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스칸디나비아의 길, 또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 감축의 길 등이 대표적인 이런 테마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자유주의의 대두, 이건 영미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대두라고 합니다. 신자유, 정부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케인즈의 유효수를 기초로 해서 필립스 곡선을 그야말로 만능의 그래프로만 여겼던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케인즈주의의 붕괴, 유효수의 붕괴. 그에 대한 대안책으로 신자유주의의 대두.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대두는 1979년에 대처리즘, 여기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이야 그렇고, 어떤 1979년 대처리즘, 1980년, 영국에는 1970년에 대처리즘, 보수당 정권의 집권이고, 그리고 1980년에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1981년에는 일본의 낙하선에도 있지만, 1981년에 우리나라의 전두환 정권의 50 정권, 이런 것 등이 전부 신자유주의 이념을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21세기 세계에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배경 지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영국의 복지사 중에 70년대의 복지국가 위기를 전 세계적 이론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는 어떻게 그를 대처했다? 바로 대처리즘이라는 이름으로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 나오는 대처리즘이라고 합니다. 대처리즘. 대처리즘은 1979년부터 뭐 1997년까지 이렇게 감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노동당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대처리즘은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신자유주의. 그야말로 국가의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신자유방임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신자유방임주의. 그래서 영국은 1970년대 경기가 침체되자 대처는 그 원인을 정부 실패 또는 복지국가의 실패라고 보았다. 그래서 너무나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출정책이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적자 재정정책. 정부 통장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적자 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너무 썼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의존성 심화, 도덕적 예의로 정부의 의도에 맞춰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을 하지 않는, 바로 여기처럼 근로의욕 저하가 되어서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봤다. 그래서 대처는 근본적인 해결은 정부 개입의 최소화라고 주장했다. 정부 개입. 이게 바로 국가 개입의 자유주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처럼 시장 맹신적 입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냥 시장에다 맡겨보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개인의 책임과 자조를 강조하고 보편주의적 운영 원리에서 복지에 있어서 선별주의 원칙으로 전환했으며 복지 예산 감소를 위해서 복지의 민영화를 추구했던 이런 테마로 설명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러면 기본 원칙 보면은 여기 자조와 개인 책임, 선별주의, 열등처우, 민영화 이런 단어로 설명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파울러 보고서가 나와 있죠. 드물게. 파울러 보고서. 앞에서 우리는 1940년대 처칠 보수당 정부의 처칠 정권의 공공정책관. 처칠 정권의 공공정책관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그랬어요. 베버리지 보고서 1942년에. 그런데 보수당 정권인 처칠 정권의 공공정책관이 막상 발표가 되니까 너무 좌파적, 우파 정권에서 의뢰를 했는데 너무 좌파적 성향의 보고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로 다루고 당내 다툼을 최소화시켜서 마지막 합의 문서로 제출한 것이 그로부터 6년 후인 1948년에 나왔던 소위 국민부족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로 몇 년? 1979년. 1979년. 이번에는 대처 정권의 공공정책관. 똑같이 씁니다. 공공정책관은 뭘로 나왔어요? 여기 나오는 파울러 보고서로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워낙 잘 아는 처칠 정권의 공공정책관은 베버리 보고서로 발표가 되고 1948년 국민부족보로 나왔지만 1979년에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권의 공공정책관은 파울러 보고서로 제출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파울러 보고서로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파울러 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파울러 보고서 다 주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겠지요? 다 주게 되면 파울러 보고서의 특징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처 정부의 사회보장 예우로, 그래서 영국의 제도의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과 국가의 제휴에 의한 사회보장 구축 등을 주장했다. 다른 말 많지만 복지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고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은 정부, 시장, 민영화, 선별주의, 열등처우, 또 가족과 개인의 책임, 자조지요. 자조의 정신 강조, 복지 다원주의 이런 등등으로 설명되는 것이 파울러 보고서.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가 나올 때 파울러 보고서, 그러면 대처리즘, 또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 같은 문제로 보고 풀어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파울로 보고서 아직은 따로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걸로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처리즘 또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이런 관점으로 바로 이 파울로 보고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랬던 보수당 정권의 노력은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은 약 20년, 18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집권하는데 드디어 보수당 정권도 어느 정도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이 인기가 줄어들거든요. 사실은 대처리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칭송하듯이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 정책을 하면서 칭송하듯이 강의도 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노동자 계급에서는 그야말로 악마의 정책이거든요. 악마의 정책. 그래서 다시 이 보수당 정권의 인기는 떨어지면서 정권 교체가 되는데 1997년에 바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그래서 이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기든스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그리고 노동당 당수 토니 블레어가 정치 노선으로 채택했던 이런 복지 전략이 제3의 길이에요. 제1의 길. 제1의 길은 복지의 길. 소위 형평을 추구하는 복지의 길. 제2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길. 제2의 길은 형평이 아니라 성장이나 효율을 추구하는 제2의 길. 그런 우리의 역대 정권 교체기를 본다면 정권이 교체가 되면 새로운 정권에서는 이전 정권의 정책은 거의 대부분 배제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당 정권의 토니 블레어는 제3의 길. 제3의 길을 제시하면서 1 플러스 2의 길을 합친. 그렇기 때문에 형평만 추구하지도 형평만 이게 오히려 형평부터 것이 아니라 이전 정권이었던 보수당 정권이 그가는 것처럼 성장 효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에 그 당시 좀 등한시되었던 형평도 형평 추구도 부활시키는 이러한 정치 노선 어떻게 보면 그 융통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는 이런 그 정책을 이끌어가는데 그것을 바로 제3의 길이라고 하고 제3의 길의 이론 기초는 안토니 기든스가 체계화했던 이론이었다. 사회투자국가라는 이론에서 등장한 것이다라는 말을 앞에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판서했던 내용을 가지고 자, 교재를 보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안토니 기든스가 체계화하고 소위 토니 블레어가 정치 노선으로 채택한 복지 전략으로 여기 보면 신자유주의의 길이었던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 추구나 같은 복지 국가의 사회연대의 조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좀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효율성 추구의 신자유주의와 형평성 추구의 사회민주주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성장과 효율과 시장과 자유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복지시민의 위상을 그래서 띄어쓰기 할 때 복지시민의 위상의 정립에 적극적인 그래서 복지시민의 위상 정립에 정책의 초점 그것도 어떻게 적극적인 복지시민의 위상 정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복지시민의 위상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면서 당연히 신자유주의의 길처럼 시장경제를 추구하되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를 추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이전 정권이었던 보수당 정권의 정책을 버리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복지의 길을 가미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지 정책과 같은 걸 진행을 할 적에 여기 보면 생산적 복지 또 적극적 복지 이렇게 생산적 복지, 적극적 복지를 추구하면서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기보다는
패권상에 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인적 자원. 여기 보면은 국민들에게 정계적 혜택을 직접 제기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 사회 투자 국가를 주장했다. 다음에 복지 다원주의를 제시하면서 정부만이, 그것도 중앙정부만이 복지 공급의 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얘네를 영국식으로 한다면 지방정부도, 그런가 하면 민간 부문도, 더 나아가 민간 부문 중에서도 단지 지원의 대상일 뿐이었던 제3섹터라고 하는 비영리 부문까지도 모두가 복지 공급의 주체로서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념을 제시해오는데 그들 복지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쭉 나와 있지요. 그래서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복지의 부활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 복지다원주의입니다. 다음에 의식전환을 주장하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국가만의 책임으로 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공동부담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런 여기 나오는 제3의 길의 하나의 그 내용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제3의 길의 이론 기초가 바로 안토니 기든스가 제시했던 사회투자국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국가에 나오는 특징이 곧 제3의 길의 특징이 되겠어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찌 형평이나 복지만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가 성장이나 이것을 부정하거나 배제하겠어요. 다 지금도 같이 가는, 어찌 보면 우리의 경제정책도 사실은 제3의 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토니 기든스가 체계화했던,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토니 기든스 사회투자국가, 안토니 기든스는 저서, 안토니 기든스는 그의 저서 제3의 길에서 새로운 민족국가의 형태로 사회투자국가를 소개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투자국가라고 하는 것은 과세와 지출은 뭐야? 우리가 복지를 하려면 지출정책을,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지출정책. 그러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징세를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지출을 주기 때문에 가세와 지출을 당연한 코스로 했는데 이것 대신 사회투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사회투자. 또 앞에서 본 것처럼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회투자 국가는 인적 자본과 사회자본의 투자를 통해서 소위 기회를 확대시키자. 사회자본은 뭐예요? 구성원들 사이에, 아니면 지역 주민들 사이에, 국민들 사이에 도도히 흐르는 내재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사회자본이라고 하는데, 소셜 캐피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사회투자국가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그 핵심 대상으로 아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동의 중요성.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투자국가의 입장에서는 미래는 아동이다라는 관점에서 아동교육을 강조하죠. 또 그런가 하면 다 좋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을 강조한다. 경제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제2의 길인 신자유주의일 것이고 시장이니까, 사회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제1의 길인 복지의 길의 그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양자의 통합을 강조한다라는 것이 제3의 길의 특징이 되겠어요. 만약에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충돌한다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된다? 우리가 복지의 길에서는 사회정책에 초점을 둔다고 했지만 제3의 길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이끌어갔던 경제정책에 초점을 두고 사회정책을 그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에 충돌할 때 전자는 후자에, 그래서 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3의 길에서는 만약에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충돌을 하게 되면 역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복지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역시 제3의 길, 노동당이기 때문에 역시 아무리 제3의 길 또는 통합 또는 융통성 또는 유연성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복지를 다시 부활시켜보자. 그동안 소홀히 했으니까 복지를 다시 부활시켜보자 라고 해서 사회정책 중심의 양자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제3의 길이 되겠어요. 또 그러면 다른 거 더 좋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 좀 올려보겠습니다. 사회투자국가에서는 여기 보면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평등에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기회평등.
불평등 해소보다는 사회적 포섭에 관심을 준다. 이것도 좋지만 기회평등. 아까 기회평등에서는 우리가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기회평등 규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또 아동복지 정책에도 우리나라에는 드림 스타트 사업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회평등을 강조하는 것을 앞선 시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거면은 복지다원주의 당연한 것도 설거있죠. 의식전환 앞에서 다 우리가 줄쳤던 것이네요. 또 그러면 인간중심적 자본주의. 인간 얼굴을 한 시장경제. 시장경제도 다시 본래대로 강조하지만 인간 얼굴을 한 시장경제. 그래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충돌 시에는 그래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양자의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해서 인간 얼굴을 한 이런. 때문에 앞에서 본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인간 얼굴을 한 시장경제 인정한다. 그러나 인간미도 가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동교육을 강조하면서 평생교육 강조하죠. 우리는 평생교육. 우리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제도권 교육인 의무교육 초등 6년과 중등 6년 해서 12년을 의무교육을 하면서 평생교육 자원을 아주 계속 이끌어가는 거지. 우리가 보면 만약에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뒤늦게나마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 연금의 호환성, 참 대단한 말이죠. 또 기업가적 진취성, 또 가정친화적 노동정책. 다 여기 복지국가, 제1의 길은 복지국가 시대는 하나의 복지를 권리로 봤어요. 근데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도 인정하지만 그보다는 나는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이냐도 말하자면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해서 권리도 강조하지만 권리보다는 양자로 본다면 의무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진 것이 사회투자국가. 이런 관점으로 이끌어간 노동당 정권의 정책의 진행을 바로 제3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국의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 복지국가의 위기 1970년대와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대처리뉴로 대표되는 제3의 길, 또 그에 대한 이론적 기초 안토니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특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미국과 독일의 한 문제씩은 나오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복지의 특징을 보면서 그러면서 복지국가의 특징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